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의 문은혜 부관장입니다. 예, 오늘 웨비나는 이제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지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슈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저진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시자 법무법인 DLG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박재영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는요, 변호사님께서 개정회사법의 운영 동향, 그리고 외사업자법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중개 확자 기업의 이슈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약 40분 정도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를 들으시면서요, 질문이 생기시면은 채팅방에 미리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의 황재원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 황재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국 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약 2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중국 회사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5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회사법은 우리 진출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개정 직후 지난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렸다면 이번 웨비나에서는 법 시행 후 최신 동향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자기업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에서 5년 유예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기업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유예 기간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외자기업은 중국의 회사법에 맞게 주식구조 개편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개 합자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사항 또한 짚어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준저진 변호사 사무소의 박재영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웨비나를 통해 기업별로 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재원 본부장님 그리고 문은혜 부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박재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코트라로 오는데 날씨가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경험상 베이징에서 지금부터 한 2, 3주가 베이징에 되게 날씨가 좋은 기간인데요. 지금 오늘 이 강의에 이제 중국 각지에서 접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지에서는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날씨가 되게 좋아서 기분 좋게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개정회사법 시행 후 동향하고 그리고 외상투자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이슈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아무래도 이번 회사법 개정이 대단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이전에 설명회를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접속하신 분들 대부분은 이 개정회사법에 대해서 뭐 강의이든 글이든 어떤 식으로든 한번 그 내용을 접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동안의 강의에서는 최근 동향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런 몇 가지 회사법 개정 내용들 중에 그 동향에 비추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 몇 부분을 단지 안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새로운 회사법을 대응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다층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법이 이제 7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제정이 된 이후에 입법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투두 리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다른 주제라기보다는 지금 곧이어 말씀드리겠지만, 이 합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상투자법에 따른 유예기간 종료가 바로 이제 임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죠. 그래서 그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이슈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두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단지 그냥 회사법 개정 내용이 이렇다더라라는 것에서 넘어서 그냥 회사로 돌아가셔서 한 두 개 정도라도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법이 7월 1일 시행이 됐죠.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회사법이 7월 1일 날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구회사법과 신회사법 간에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슈화가 됐을 겁니다. 이게 관점 1입니다. 전 회사법하고 신회사법이 어떻게 다르고 새로운 회사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이 삼자기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삼자기업법에 따라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합자회사의 체제를 회사법 체제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관점 2의 변화입니다. 2020년에 외상투자법이 시행이 되면서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합자회사를 회사법 체제, 그러니까 합자회사를 포함한 3자 기업을 회사법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결국에 5년이 거의 다 지나서 올해 말이면 유예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 3자 기업법이 회사법으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을 구분을 해야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관점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관점에서 신구 회사법을 한번 개정 상황을 보면 중국 회사법은 93년에 처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리고 6차 개정이 바로 요번 작년 말에 전면 개정에 대해서 올해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3차 2005년에 대폭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전면 개정이 됐고 요번 개정은 회사법 제정 이래 최대 개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조문수가 218개에서 266개로 증가를 했고 그중에 228개의 조문이 추가나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리고 다층적이고 그래서 개정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 두 번째로는 3자기업법이 보시면 중외합작, 외자기업법, 그리고 중외합작기업법 요 세 가지가 79년, 86년, 88년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 제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외자 기업들이 계속 생겨났고 그러고 나서 93년에 회사법이 생겼죠. 그러니 이 3자기업법과 회사법이 공존하게 되는 기간이 생기게 됐고 외상투자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래 예전에 3자기업법에서 설립됐던 기업들은 5년 줄게 5년 동안 회사법 체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관점 2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신구회사법이 구회사법에서 신회사법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것이 아까 228개의 조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모두 평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다 공부해본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전에 강의나 글을 통해서 내용은 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회사법 개정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사법면으로 나눠서 파악을 해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X축에는 오른쪽에 내가 준수해야 되고 책임을 지는 쪽입니다. 왼쪽은 활용하고 권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사실상 어떤 신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법이 올가매는 부분, 책임 이쪽 부분이 강조가 되기 쉬운데 사실상 이번 신회사법은 자유도를 높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도가 높아진 부분들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역시 강조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X축이고 Y축을 한번 볼까요? 위쪽은 법률, 감독기관에 대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감독기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아래쪽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해관계자, 제3자간, 이사, 감사, 이런 그 회사 내 기관들 사이 또는 주주, 이렇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책임이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한 부분들을 배치해 놓고 보면 크게 4사분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1사분면부터 먼저 볼까요? 법률 감독기관 내에 뭔가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하고 책임을 해야 되는 것들. 이를테면 자본금을 완납을 해야 된다는 것, 5년 내에. 이런 것들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안 하면 바로 보이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또 이런 자본금 납입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등기 사항들을 변경을 하고 그 신회사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변경을 하면 공시할 것들은 공시하고 등기할 것들을 등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명확하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사분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이번 회사법의 특히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사회의 권한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것과 상응하는 정도로 책임도 많아졌습니다. 권한이 많아지면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죠. 이런 것처럼 특히나 동감고, 그러니까 이사, 감사, 고위 관리, 임원의 충실 의무, 근면 의무 같은 것들, 서로의 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서로 책임지는 부분들을 알아야 여기에서 나오는 위험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선순위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모든 걸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 1번에서 자본금 납입 부분, 우선순위 2번에서 이사의 책임 부분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왼쪽을 한번 볼까요? 요번에 회사법에서 출자 형태가 다양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회 또는 감사를 양침, 복침 구조로 가져가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번 신회사법 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인지하고 나서 지금 회사 사정에 맞게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주의 알 권리도 확대가 되고 법인격 부인 관련된 규정도 추가가 되고 주주소송 관련해서도 보강이 됐습니다. 훨씬 더 회사와 관련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4사분면, 3사분면도 이러한 관점에서 따로 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올 텐데 뭐 글이든 강의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회사법에 관련돼서 앞으로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들어오는 그 소식을 요 4사분면 중에 어느 쪽에 꽂힐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본금 납입부터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자, 최근 입법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맨 위에 2023년 12월에 회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올해 2월에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 의견 수렴이 됐어요. 3월에는 기업정보 공시자맹조례가 개정이 돼서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월에 의견 수렴했던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이 시행이 됐어요. 요 7월 달에 그래서 자본금 납입 관련돼서 과도기가 설정이 되고 또 관련 공시 규정도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 7월에 좀 더 세부적으로 회사 등기 관리 실시 방법이 또 의견 수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 제목만 놓고 봐도 키워드가 바로 나옵니다. 공시, 등록자본, 등기. 무슨 말이냐면 등록자본 등록해라. 등록자본 납입해라. 관련해서 과도기는 이렇다. 그리고 이런저런 구회사법에서 신회사법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공시해라, 등기해라.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들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법 동향만 보더라도 지금 내가 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 많은 개정 사항들 중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가 조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자본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새로운 회사법에서 결론적으로 출자 기한을 5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유한 책임회사 같은 경우에. 5년 안에 내가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을 모두 실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액입니다. 바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5년 제한조차 없고 바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느냐? 완전 인수제라고 해서 인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를테면 100만 위안 출자할게. 그런데 이 100만 위안을 5년 동안 출자할게. 그러면 5년 동안 나눠서 출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회사 설립이 좀 유연해지죠. 그 100만 위안이 당장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투자 유치하기도 좋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부회사법에서 유지가 됐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어떤 부작용? 나 100만 원 출자할게. 근데 실제로 납입한 거는 10,000위안밖에 안 돼. 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하기로 한 금액보다 실납 금액이 현저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법에서는 증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것 없이 나 그냥 한 500만 위안 하기로 출자할게. 그렇게 해놓고 납입 기간 한 10년이야. 그러면 등록자본을 뭐 100만 위안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증자를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크게 설정을 해놓고 출자 기한도 길게 해놓으면 나중에 증자를 하는데 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회사법에서는 자본 충실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5년 안에 다 납입해. 주식회사는 바로 납입해. 그래야 채권자들한테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 이미 정관에 나 5년 동안 납입할래. 이런 식으로 이미 그 투자 기한을 길게 해놓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가 모호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등록자본 등기 규정이 2월 달에 나와서 의견 수정을 하고 7월 달에 시행이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 제2조에 보면 자녀 출자 기한이 2027년 7월 1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27년 6월 30일 전에 자녀 출자 의무 기한을 5년 내로 조정하고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 대상은 회사법 시행 전에 등록된 회사들입니다. 회사법 시행 이후에는 이 등기관리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바로 회사법에 따라 맞춰서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등록했을 경우에 유암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자녀 출자 기한이 정관에 이제 출자 기한 남아있는 출자 기한이 지금 2024년이죠.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동안의 납입 출자 기한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 플러스 5, 그러니까 8년 이후까지 출자 기한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2년 6월 30일 이전까지 만약에 정관에 그 이전까지 납입하게 출자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자 기한이 이것도 넘어서 2032년 6월 30일 이후까지 되면은 그러면 요 3년의 유예 기간 안에 정관상 완납일을 2032년 6월 30일 이전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요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의 골자예요. 그런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바로 납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유예기간, 여기 이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에서 부여하는 3년의 유예기간만 적용을 해서 3년 후인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자 기한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면 나는 2032년 6월 30일까지 난 자본금 납입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예했다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유예기간은 말을 쓰지 않은 게 과도기라는 말을 쓴 것이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 달 말까지 나는 납입할게라고 기한을 해놨는데 이 기한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정관상의 기한을 뭐 1년 후든 3년 후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국이 어떻게 알겠어? 공시해야 됩니다. 출자 기한을 만약에 조정을 했다면 20영업일, 그 정보 생성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신회사법에 따라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엄중한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정보 공개 잠행 규정에 따라서 엄중 위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공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 제6조에 보면 이렇게 등록자본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 표시를 하고 대중에게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하게 됐으니 어찌됐든 이 회사가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국이 제5조에 따라서 무작위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 대상 회사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검사를 실행하는 검사관도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 유착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 주식의 인수 신락 상황을 실시를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그래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특별 표시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특별 표시가 되고 결국에는 미출자 주주는 뭐 민사상이든 행정상이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자본 등기관리 규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등록자본을 출자 기한 내에 납입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당장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등록자본금은 얼마고 근데 얼마를 실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을 납입이 가능한가? 라고 한번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납입이 가능하면 조정하지 않고 만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뭘 조정을 하느냐? 일단 납입 금액이 커서 문제면 출자액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출자액이 큰 문제는 아니고 낼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출자 기한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출자액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러면 등록 자본 자체를 줄일 수 있겠죠. 감자. 내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을 양도해버리면 나의 주식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굳이 현금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현금으로 하는 게 부담이 되면 현금을 줄이고 뭐 지식재산권이든 다른 현물로 출자를 하면 되죠. 그래서 어찌 됐든 현금으로 지출되는 출자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자 조정 기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2년 6월 30일 이전까지로 기한을 조정을 해서 출자액을 조정을 하든 출자 기한을 조정을 하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서 결국엔 조정 후에 완납을 하고 이 과정에서 등기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 프레임대로 해야 될 것들을 하면 이 등록자본금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서 예전 회사법은 주주회 중심주의였어요. 그리고 신회사법은 이사회 중심주의입니다. 예전 회사법이나 지금 회사법이나 최고 권력기구가 주주총회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좀 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난 지분율 90%, 내가 지배주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라는 거를 그게 아니라 현대 회사 체제의 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잖아요. 그거에 좀 더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을 좀 더 옮겨줬죠. 그래서 이사회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 구회사법에서는 주주회 권한에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 결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사실상 회사 경영의 전부 아닌가요?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회사법에서는 이사회 권한에 있고 이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 결정을 비롯해서 많은 이사회 권한들이 있습니다.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경리도 예전에는 직권을 열거를 했는데 지금은 이사회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에 따라 직권이 부여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사회의 권한이 상당히 커졌다. 자, 그럼 권한만 커졌을까요? 책임도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회의 권한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지식이죠. 그러면 이 지식을 알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뭘 할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전과 큰 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이사의 책임이 증대가 됐으니 그러면 위험도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가서 모시고 있는 이사분의 책임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위험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회사법에서는 충실 의무, 근면 의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열거하는 게 있긴 했지만 추상적으로 서술이 돼 있었는데 신회사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자, 동감고, 이사, 감사, 고위관리 임원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해라 라는 겁니다. 동감고, 그러니까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사익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사익 추구가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근면 의무. 일단 충실 의무는 간단히 말해서 회사와 이익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면 의무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주의 출자 현황을 검증을 해서 서면으로 납입 독촉서를 발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100만 위안 내기로 그 등록자 공금에 100만 위안을 출자하기로 해놓고 뭐 50만 위안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채권자 보호에도 훨씬 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구체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책임 확대 부분을 신회사법에 따른 부분을 리스트업하고 그 부분들을 지금 회사에 그런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주의 출자금 완납 여부를 확인해서 납입 독촉서를 발송을 하고 또는 회사가 이사감사 고위관리임원 또는 그들이 지대하는 회사와 계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배당, 감자 등으로 이 이익을 이제 회사에서 조금씩 빼왔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에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사이긴 이사인데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모두 일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책임이 훨씬 더 커졌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것들 중에 뭔가 잘못이 있으면 내 이사의 책임인데요.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오죽하면 신유회사법에서는 상장회사에서 적용이 되어 왔던 이사의 책임보험 제도도 규정을 했습니다. 좀 더 위험이 커졌다는 거죠. 이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활용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의 권한이 커졌고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이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합자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3자 기업법을 먼저 보면 79년, 86년, 88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중국의 고도 발전기의 외자 유치의 비클로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대 회사법이 제정이 됐고 외상투자법이 2020년에 나오면서 이 두 가지 체제가 상존하는 상황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자기업과 그러니까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조직 구조를 일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급진적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두 한꺼번에 변할 수 없으니 5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그게 올해 말에 이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2025년부터는 아마도 변경 등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료 전에 그래서 최대한 3자 회사, 특히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법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합자기업의 경우는 회사법 체제와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회사법 체제에 맞게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법정 대표인 그리고 최고 권력기구, 이사회 구성, 선임 방식, 이사 임기 할 것 없이 회사의 지배구조, 자본구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 이 표를 정리하는 거는 상당히 그 중에 일부이고요. 특히나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고 권력기구와 합자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회입니다. 회사법 하에서는 주주총회죠. 그리고 이사 선임 방식이 합자기업 같은 경우는 중방과 한방이 있으니 그 둘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합의에 따라서 내가 한 명, 당신이 두 명, 뭐 이사장은 당신이 지명을 해. 이런 식으로 합의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회사법에서는 주주회를 통해서 이사가 선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난점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분쟁 사건인데요. 당사자는 홍콩 소재 A회사, 그리고 선전 소재 B회사, 그리고 제3자인 C회사가 있습니다. 기초사실로서 뭐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홍콩은 이제 일국 양제로서
본토에서는 거의 외국 회사에 준하게 취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홍콩 회사가 선전에 B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때는 참자 기업법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A 회사는 제3자인 C 회사로부터 B 회사에 대한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B 회사의 지분을 A와 C가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대 외상투자법이 실시가 됐고 이때부터는 이제 회사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과도기 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간단히 말해서 A가 기존 이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배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C가 이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 볼까요? 2014년에 이 B 회사의 정관 합병 계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합병기업 B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3명인데 C가 1명, 그 제3자 기업, 그 기업의 1명, A, 홍콩 회사 A가 2명을 지명하고 이사장은 또 A가 지명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홍콩 회사 A가 이사회를 지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합자 회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고 권력기구라고 말씀드렸죠? 최고 권력기구를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를 홍콩 회사 A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회사가 이 B 회사를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C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2020년 3월, 2020년 1월에 외상투자법이 실시가 됐죠. 2020년 3월에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주주총회에 본인만 참석을 한 거죠. 이 주주총회 결의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C만 참석을 했다. 주주총회, 그런데 이 C의 지분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출석 의결권이 90%에 달해요. 그러니까 결의에 하자가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의를 해요. B회사 정관을 나는 수정을 한다. 우리는 요번에 수정한다. 현재 이사회는 해산한다. 새로 회사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이사회 3인 중에 1명이 C의 법정 대표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C의 관계인들이겠죠. 그리고 이때 출석 의결권이 90%이기 때문에 결의하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주총회 결의의 의미는 뭘까요? 지배 지분을 가진 C 회사가 이사회를 장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모순 없이 상존할 수 있을까요? 법원으로 갔죠. 법원에서 그럼 어떻게 당사자가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원고 A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 및 합병계약 규약을 위반해서 위법 무효다. 과도기 내에는 회사법 직접 적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근데 T이고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주주의 결의는 외상투자법 및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 5년 과도기 내에 회사 조직의 조정으로서 합법 유효한 결의다. 그러니 이사회를 교체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과도기 내에 회사를 조정을 하라고 했으니 난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이. 원고 주장에 인정을 했습니다. 과도기 내에 회사법을 직접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관 개정 권한은 2014년 정관, 그러니까 기존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가 행사해야 되는데 이사회를 통한 정관 개정이 아니니까 위법한 결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투자법 실시 조례에 분명히 5년의 과도기를 정했는데 만약에 5년의 과도기 안에 이렇게 직접 적용을 허용을 해버리면 과도기를 정한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원고는 본인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례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제 과도기가 불과 이제 몇 개월 후면 이제 만료가 돼요. 내년이면 과도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앞선 법원의 판단에서 과도기 동안의 그 외상투자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같은 결론이 유지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라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합자 기업하고 회사 기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사회를 최고 권력기구로 해서 사람 수대로 결의를 하는 것하고 자본 비율에 따라서 결의를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합작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표로 정리했듯이 양체제 차이점이 많다. 법정 대표인 주주회 설치, 선임, 이사회 선임, 구성, 결의 방법, 감사할 것 없이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 이거를 지금 현재의 정관과 합작 계약 중에 신회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정 없는 부분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앞선 사례에서도 봤듯이 앞선 사례가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가 하면 지분율하고 이사회의 구성하고 불균형이 있을 때예요. 보통 합작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이사회 구성원 수도 많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역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역전된 상황이라면은 이를테면 지분 많이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크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분은 작은데 이 회사를 지배하고 싶어. 그러면 최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협상이 잘 될까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작회사가 회사 구조로 갈 때에는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겠습니다. 우리 정관 이렇게 고쳐요. 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가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회사에 돌아가셔서 정관하고 합작계약을 보고 신의회사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지분율과 회사 이사회 구성을 봤을 때 상대방 중방과 협상을 지금이라도 빨리 실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본금을 완납을 해야 된다. 신회사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출자액이든 출자 기한이든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조정을 했으면 공시, 등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신회사법에서 회사가 이사회 권한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커졌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위험들이 뭔지 신회사법에 규정된 책임 사항들을 리스트업하고 회사 사장과 대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합작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작 계약 정관을 수정을 해야 되고, 특히나 주주회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 분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일반적으로는 투두 리스트로서 자본금 완납에 있어서는 일단 처음 자본금 완납 여부, 정관상 납입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고 등기하고 공시하라. 그리고 회사 이사의 보호를 위해서는 신회사법에 규정된 동감고, 충실 의무, 근면 의무 부분을 좀 더 리스트업을 해서 회사 사장과 검토를 해라. 그리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합자 계약 정관을 검토 수정하고, 만약에 한방 중방 간의 지분 비율과 기존 이사회 구성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권한 배분 관련해서 협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가 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퍼전 인위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성어 중에 하나인데, 벽돌을 던져서 옥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짧고 되게 부분적인 강의이지만 이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성과나 위험 제거에 도움을 되는 옥을 끌어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포인트, 네, 자본금 완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 일반 부분 말씀 주셨고, 네. 합자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자회사의 계약이라는 정관을 신회사법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웨비나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표 내용이 여러분의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여에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